자, 이제 11강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막판에 갑자기 태블릿 듀얼 모니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배터리가 나가서 도망가듯이 급히 강의를 끊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IMF 이제 경제 이 구제 금융을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하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어, 자유무역의 시대가 극복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좀 할 말이 또 많아요. 요거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그 국가 간에 이제 무역 활동 있죠, 무역 활동. 무역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가 이 국가에서 저 국가로 넘어갈 때 물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관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관세는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 작동하는 세금인데, 관세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세가 왜 필요하냐 이걸 간단히 얘기하자면, 국제 무역을 하는 국가 중에 항상 모든 국가가 같은 체급으로 무역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권투에 비유하자면, 막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붙는 게 아니고, 막 헤비급하고 아주 그 뭐 라이트급하고 서로 체급이 안 맞는 애끼리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는 게 이게 국제 무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체급이 약한 애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를 좀 보호할 그 헤드기어라든지 또는 이런 갑바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를 봅시다.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는 못하는 게 없어. 걔네는 농산물도 엄청 싸게 잘 생산하고,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같은 것도 엄청 잘 생산하고, 품질 좋은 걸, 자동차도 엄청 잘 생산하고, 얘네는 뭐 만능이야, 만능.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건 좀 잘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의 경쟁력이 되게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가난한 영세 농민들이 개인 농사를 짓는 이 국가이기 때문에, 쌀을 예를 들어 쌀을 생산한다면 쌀의 가격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어때요? 넓은 캘리포니아 대지에다가 씨앗도 그냥 비행기로 뿌려버리고, 농약도 비행기로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수확할 때도 하베스터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수확 기계가 있어. 우리나라의 그 콤바인 같은 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막 생산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산 단가가 엄청 싸요. 그러니까 같은 쌀인데 미국 쌀과 우리나라 쌀을 놓고 보면 가격이 10배 이상 경쟁력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뭐 1kg에 만약 예를 들어서 1kg에 뭐 3,000원 받아야 된다. 그럼 미국 쌀은 1kg에 300원만 받아도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야, 농산물 시장 놓고 한번 우리가 붙어보자. 서로 거래를 해보자.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도 볼 때, 아니 10배나 비싼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뭐 사 먹으면 돼? 값싼 미국산 쌀 사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자국의 산업을 좀, 자국의 좀 모자란 이 부족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산 쌀에다가 우리나라가, 야, 미국산 쌀 니네한테 우리가 관세를 가격에 10배를 관세로 때려버리겠어, 이렇게 하면은 미국산 쌀이 300원인데 1kg에 관세가 10배 붙으면 세금이 3,000원 붙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쌀 가격이 최소 3,300원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 쌀, 국산 쌀은 3,000원이고 미국산 쌀은 3,3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쌀 사 먹겠지, 그치?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자국의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 세금이 관세예요. 자, 근데 관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제 무역은 활발해질까, 좀 위축될까? 위축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세가 좀 없는 게 오히려 더 국가 간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관세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없애자라는 주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관세 없이 서로 거래하는 게 FTA라는 Free Trade Agree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 합정, 그러니까 우리 간에 너랑 나랑 서로 FTA 맺어서
자유롭게 우리 물건 사고 팔자 국제 거래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하고 이 FTA를 체결하는데 뭐 지금 보면 한 EU FTA도 있고 한중 FTA도 있고 한미 FTA도 있고 뭐 한 칠레 FTA도 있고 되게 이제 FTA를 많이 맺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칠레하고 맺었던 한 칠레 FTA 예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좋은 점이 있는 건지. 한 칠레 FTA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좋고 칠레 소비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칠레는 남반구에 있는 국가거든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포도가 나지 않을 때 칠레는 포도가 생산이 된단 말이지. 포도는 이제 여름철 과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냉동 과일을 먹지 않고 칠레에서 막 생산된, 우리랑 이제 계절이 반대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걔네 여름에 생산된 포도를 우리가 겨울철에 FTA니까 관세가 이제 안 무니까 되게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되게 싸겠죠, 그렇죠? 칠레산 싱싱한 포도를 제철 과일로 값싸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또 칠레에 가면 우리나라 또 전자제품이 되게 인기입니다. LG라고 하는 그 회사, LG 가전이 그렇게 칠레에서 인기가 좋다는데, 칠레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LG 전자 가전, 냉장고나 세탁기나 TV나 뭐 에어컨 같은 것들을 값싸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봐도 좋잖아요. 칠레에서 포도를 판매하는 기업은 우리나라라는 또 시장이 하나 더 개척이 된 거니까 판매 시장이 개척돼서 좋은 거고,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회사들도 칠레라고 하는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가전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참 좋은 게 이게 FTA란 말이에요. FTA 참 좋지, 그치? 그런데 2008년에 우리나라와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완전히 굴욕적인 FTA를 맺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좀 논점이 됐던 게 바로 뭐냐면은 소로 인해서 미국산 소고기에서 발원하는 광우병이라고 하는, 인간 광우병이라는 질환이었거든. 이거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당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였는데 뭐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에까지 전국적으로 한 9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야. 이게 지금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모인 시민들이 킨 촛불로 인한 거대한 이제 광경인 거지, 그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쪽 사진에 여기가 지금 광화문 쪽이고, 여기가 대한문이라고, 여기 덕수궁이건 덕수궁, 여기가 서울시청이고, 여기 서울시청 광장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광화문 사거리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태평로라는 길이고, 태평로고,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있는 데서부터 광화문까지가 이제 세종로인데, 세종로에서부터 이 태평로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한미 FTA 굴욕 외교하지 마라, 한미 FTA 철회하라, 그리고 미국산 광우병 걸리는 소고기 수입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제 막 엄청나게 대규모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5월 달부터 8월까지 거의 한 2달 반 이상 시위가 이어졌었고, 선생님도 그때 이제 좀 여기 좀 나갔어요. 나도 이제 막 격양돼 가지고 자, 그때 당시 보면 이제 이렇게 전경들이 전투 경찰이라고 데모 시위대를 진압하는 전경들이 막 시위에 나온 여대생을 군홧발로 막 밟는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시위대가 이 전경을 지금 막 구타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있지, 그치? 근데 사실 참 나는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정경한테 두드려 맞는 이 여대생도 참 안 됐고, 동시에 경찰한테 두드려 맞는 이 정경도 안 된 거예요. 정경이 뭐냐면, 전투 경찰은 직업 경찰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경 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선생님이 군대 갈 때만 해도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가면은 이렇게 신병 교육대에 한 4개 소대가 있어요. 소대라는 거는 우리 학교로 치면은 학급이라 보면 돼. 4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그 세면백을 나눠줘요. 세면백이 뭐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생활할 때 쓰는 칫솔이나 면도기나 비누 이런 걸 보관하는 일종의 그 세수 가방 같은 거야. 내 미용 도구를 보관하는 가방을 주는데, 어
내가 당 신병 교육대 있을 때 우리 소대와 옆에 두 소대 총 3개 소대는 세면백에 이 우리나라 국방부 마크가 박혀 있었거든. 그래서 국방부 마크 박혀 있는 가방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한 개 소대만 가방이 좀 우리랑 달라. 걔들도 세면백을 받는데 걔들은 경찰 마크가 박힌 걸 주더라고. 그게 왜였냐면 걔네가 전투 경찰로 이제 차출되는 병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투 경찰이 뭐 특별히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몸이 좋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 소대는 전투 경찰이다. 그러면 전투 경찰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드려 맞고 있는 이 경찰 얘도 그냥 나처럼 내가 군대 가서 2년간 복무한 것처럼 얘도 군대를 갔는데 그냥 전투 경찰로 차출돼 가지고 이런 시위 현장에 시위를 막기 위해서 끌려 나온 거지. 끌려 나와가지고 여기 시위대한테 끌려 나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 참 어떻게 보면은 안 됐어, 그치? 그렇잖아. 왜냐면 이 여대생도 안 됐다 이거야. 여대생도 안 되는데 여대생은 자기 발로 나왔잖아. 지 발로 시위하러 나왔다고. 근데 얘는 지 발로 나오지 않았어. 얘는 그냥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잡혀가니까 할 수 없이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그냥 또 개끌리듯이 또 시위를 진압하는 정경 부대로 차출돼 와가지고는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20대의 쓸쓸한 단상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정경을 철폐하자. 왜 우리나라의 애꿎은 젊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가서 같은 시민끼리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지금 좋은 의도로 나온 시민들이잖아, 그렇지? 시위 물론 이렇게 두드려 패는 건 잘못된 거지만 나쁜 놈들이지만 이 사람 왜 시민의 손에 의해서 폭행당한 이렇게 젊음을 보내야 되냐? 그래서 정경 없애자. 그래서 정경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없앴어요. 자,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제 FTA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 FTA 도대체 왜 반대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지. 선생님 되게 객관적이라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FTA를 보면은 조금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과장된 면이 있었어. 과장된 면이 있어가지고 한미 FTA를 추진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한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 같은 거다. 나라를 이명박 대통령이 통째로 팔아먹는 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 단적으로 그때 한미 FTA 때문에 이제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된다 이거였어. 근데 실제로 한미 FTA를 놓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오히려 더 성장했고 우리가 미국한테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었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고 미국은 더 손해를 보게 됐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아먹는 무역 흑자는 더 늘어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때 FTA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한미 FTA를 이제 하면 우리나라 쌀 시장이 다 망한다 이거였거든.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은 다 망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엄청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같이 시위하고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한미 FTA와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9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 세계 무역기구인 WTO하고 미국에다가 미안한데 우리나라 아직 쌀 경쟁력이 없다. 10년만 쌀 시장 개방을 밀어주세요 해가지고 원래 95년에 열기로 계획돼 있던 쌀 시장이 2005년까지 10년간 유예가 돼요. 자, 2005년 돼서 쌀시장 개방해야 되는데 이때 또 어떻게 하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0년만 더 쌀시장 개방을 밀어주세요 해가지고 10년 더 미뤄집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어차피 FTA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쌀시장은 개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시장이 개방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쌀시장 개방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미국산 쌀 많이 안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수입산 쌀에 대한 관세가 500%가 넘거든. 관세를 살인적으로 부과해가지고 미국산 쌀이든 중국산 쌀이든 가격을 엄청 지금 높여놨어. 관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관세 이렇게 고관세 유지 못해. 관세 자꾸 낮춰야 되거든. 관세 낮추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쌀은 원래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미국산 쌀이나 중국산 쌀은 싸잖아. 그럼 결국에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다 어떻게 하게 되냐? 아마도 쌀을 다 수입해서 먹게 될 겁니다. 뭐 여기다 뭐 식량 안보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뭐냐면은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생산되는 식량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가인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0%대예요. 40%대. 이 중에서 곡물만 놓고 보면 곡물 뭐 쌀, 보리, 밀 이런 곡물만 놓고 보면 식량 자급률이 20%대입니다. 지금도 식량 자급률 무지하게 낮아요. 그리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곡물이 뭡니까? 빵 만드는 밀이죠, 밀. 밀의 자급률은 1%대예요. 1%대. 98.4% 미리 자금률이 1.6%인가 그렇거든. 98.4%는 어차피 다 수입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뭐 쌀 시장이 무너지면 마치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처럼 막 하는 거는 물론 식량 안보가 조금 저해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오버였다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당시에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시위를 했던 것 중에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광우병 관련된 겁니다. 광우병. 물론 이 광우병도 과장이 됐던 거거든. 나는 이걸 지금 와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인간의 어떤 그 군중 심리와 광기는 참 무섭구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나는 너무 이거에 나는 좀 많이 그 생각이,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나 진짜 바로 인간 광우병 걸린 줄 알았거든. 이 광우병이 뭔지만 간략히 한번 얘기해 볼게. 지금 시간이 없거든. 벌써 16분 지났네. 빠르게 설명할게. 여러분 우리가 또 저기 지금 시험 범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우병이 뭐냐면은 소가 미친 소가 되는 거야.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소가 미치는 건데 문제는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으면 인간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야. 아주 낮은 확률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 광우병이 왜 생겨나냐면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 인간이 소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이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했냐면은 소나 양 고기를 갈아가지고 그 사람이 먹지 않는 부위 있잖아. 소나 양을 고기를 이제 잡고 나면은 사람 먹는 살코기 빼고 이제 나머지 뼈라든지 뭐 내장 이런 부분들을 갈아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소한테 사료로 먹인 거야. 그러니까 동종 포식을 하게 한 거지. 근데 동종 포식 같은 종끼리 먹게 되면은 이게 어떤 유전자가 신이 만약에 존재하면 신이 만들어 설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치는 병이 생겨요. 이게 소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도 그래. 뭐 이것도 막 구루병이라고 저기 얘기 너무 길다. 어쨌든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으면 인간도 광우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낮은 확률이거든. 근데 이제 마치 그때 당시 어땠냐면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우리 전부 다 뭐 되는 것처럼 다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다 뭐 뇌에 막 그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다 죽는 것처럼 광우병 걸리면 발병하는데 한 10년 걸린다 했었거든. 그래서 엄청 다 불안해했어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뒤에 이제 다 미국산 소고기 다 먹었거든. 먹고 지금 2008년에 시위했으니까 다 신나게 먹었잖아, 그치? 소고기 그 시위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2020년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광우병 발병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거 좀 약간 과장된 거였어. 그치만 뭐가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 시위를 통해서 이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이 소가 나이가 많이 들수록 광우병을 퍼뜨리기 쉬워. 근데 이제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많이 수입했거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소의 나이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명박이 아저씨가 이렇게 했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왜 늙은 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를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막 시위해가지고 시위 자체에 과장된 것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선동된 점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 시위가 의미가 없진 않았던 게 이 시위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30개월 미만인 상태에 도축된 소고기만 우리나라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진짜로 막 36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막 들어오고 그랬으면은 진짜 당시 시위대들이 했던 말대로 지금 뭐 광우병 생겼을 수도 있어. 물론 뭐 역사에 이프라는 건 가정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걸로 이제 했다. 이해는 잘 안 되잖아. 왜냐면은 야 다른 나라 다시 30개월 미만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뭐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만 국민 건강에 대해서 위험하도록 30개월이든 36개월이든 그 이상 된 소고기도 왜 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해 안 되는 거잖아. 이 아저씨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한 아저씨 하여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광우병 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가 FT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당시에 광우병 시위는 선생님도 광우병 반대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당시에 너무 좀 광기에 미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광기였거든. 내가 이런 것도 봤어. 시위 현장에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갖고 와. 나이키 가방을 갖고 와. 이렇게 보스턴 백이라고 어깨에 매는 가방 있잖아. 그 가방을 쫙 여니까 그 가방에서 뭐 있냐면 강목이랑 쇠파이프 있어. 그거 막 꺼내. 근데 막 들고 갑자기 막 전경들 후드로 패러 가는 거야 막. 와, 그거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 보니까 인사가 들더라고.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직업이 전문 시위꾼인 사람들이구나. 시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좀 약간, 그런 광기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다. 큰 의미가 있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미만인 것만 이제 수입하도록 국가의 정책을 바꿨으니까.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첨단 산업 중심으로 2000년대 이제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의 산업 구조가 이제 한번 다시 바뀔 법하죠, 그렇죠? 뭐 전통적인 뭐 석유화학 공업, 조선업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언택트라고 첨단 뭐 IT 분야,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이오 산업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신약들 사람의 질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산업들도 좀 떠오르고 있고. 지금 뭐 주식시장 보면은 제약이나 바이오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도 개인적으로 거기 거품이 많이 껴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지만 2000년대에도 이제 산업이 첨단 산업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점점 좀 바뀌어왔다. 자, 그 다음에 농축산물 개방은 앞서 쌀시장 개방을 얘기했었죠, 그쵸? 농어민들 어렵고,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15년 이내 대한민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로. 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job? 했을 때 I'm farmer 할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물론 이런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수입산 농산물 불안하다, 못 먹겠다. 그러한 소비자를 위해서 유기농으로 소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그런 좀 약간 특성화된 농부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쌀 농사라든지 보리 농사라든지 뭐 배추 농사라든지 이런 걸 대규모로 짓는 농민들은 한 15년 정도 이내, 2035년 이내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좋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15년 이내에 그 산업을 다 포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가 자꾸 낮아지게 될 거고 이미 수입산 쌀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쌀은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뭐 신토불이다, 몸에 더 좋다, 어쩐다 해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거야. 미국산 쌀 가격에 진짜 막 야, 니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니? 한국산 쌀은 예를 들어서 뭐 10kg에 뭐 5만 원이라 치자. 근데 미국산 쌀은 10kg에 한 8,000원이야. 뭐 살래? 당연히 미국산 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국내산 쌀을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봉민 김밥 실명을 얘기했었는데 김밥 헤븐 이런 데 있잖아. 김밥 만들어 파는데 뭐 바르다 뭐 최선생 이런.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디 쌀 살래? 국산 쌀 쓸래? 미국산 쌀 쓸래? 중국산 쌀 쓸래? 수입산 쌀이 싸면 그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농민들은 진짜 더 어렵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뭐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미 나이가 다 많이 드셨기 때문에 15년 뒤에는 그분들 다 이미 현업에서 은퇴하신 상태예요. 단지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쌀 농사 짓는다고 시골로 들어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다. 진짜로. 차라리 농사를 짓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막 농약 많이 치지 않았을까, 뭐 GMO 유전자를 변형한 그런 작물이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하는 그런 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유기농의 어떤 국산 농산물을 소규모로 재배해서 비싼 값에 파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농부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겠지만, 먹고 살 가능성 있겠지만, 그냥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 쌀 농사 지을래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넘어가서, 자, 빨리 수업 끝내야 돼. 자,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한다 이거야. 사회가 막 많이 바뀌어. 막 그때 언제냐면 이따 또 옛날로 또 돌아갔어. 지금 막 교과서가 이거 약간 교과서 미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쭉 서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또 뭐야, 그 외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국사 부분하고 이제 해외 비한국사, 서양사와 동양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막 갑자기 막 현대사 들어와서는 막 지맘대로야. 막 아까 저 앞에 교과서 94페이지에서는 막 이명박 정부까지 갔다가 또 막 빠꾸 해가지고 지금 또 막 새마을운동 나오고 이래.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 서술하면 좋은데 뭐 이게 또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있어요. 뭐 막 막판에 막 교과서를 이렇게 쓰는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중에서 막 문화사 연구하신 교수님이 씨발 문화사 왜 안 넣어? 문화사 넣어야지. 아 경제사 넣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약간 이게 막 시간 순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막 테마 순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헷갈립니다 지금. 헷갈려요. 시간 역사는 내가 볼 때 그냥 시간 순으로 쭉 서술하는 게 제일 좋다. 자, 헷갈리지 않는다, 학생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고 있어, 지금. 자, 새마을운동 지금 왔는데, 이거 뭐냐. 자, 경제가 막 성장하지, 그치? 60, 70년대 경제 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난. 주택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달동네, 달동네. 문타운, 달동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저지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으니까 평지에부터 집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은 집 짓고 살 곳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 산 비탈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꼭대기까지 가면 이제 달과 거의 만날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달동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교통난도 엄청 심해지고 과밀학급. 야, 지금은 여러분들 기대도 못하겠지만 한때 대한민국의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2부제로 운영이 됐어. 오전 학교, 오후 학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어떤 오후반으로 편성된 애들은 엄마 학교 다니겠습니다 인사하고 집에서 나가면은 그때 언제냐면 오후 1시 1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직장은 없는데 사람만 도시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실업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거든. 뭐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게 뭐냐, 70년대 이제 되면은, 야, 시간이 없다. 빨리 얘기하겠다. 27분 됐네 벌써. 빨리 얘기할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경기도 광주시야. 전남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에 광주시가 있는데 그때 당시 광주였는데 정확히 지금은 성남시 중원구하고 수성구 일대거든.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서울시에 너무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인구 많다. 얘네 좀 어떻게 분산시켜야 돼. 그래 어떻게 분산할 거냐? 그러니까 야 당시 경기도 광주에 대규모로 주택지역을 만들자. 한 10만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주택지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사람들 이주시키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 계획을 만든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당시 군사정권 완전히 막 까라면 까 이겁니다. 성남시 당시 이제 이 광주에다가 경기도 광주에다가 그냥 이제 사람들 보고 서울 사람들 얘기한 거야. 야 여러분들 경기도 광주에 지금 주택단지를 지었어요. 거기로 빨리 다들 이사 가세요. 선착순으로 10만 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집을 아직 지어놨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여러분들이 헤딩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울 사람들, 이 달동네 살던 사람들한테 막 거기 가면 이제 막 마치 무슨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막 꼬드겨 가머니설로. 그러면서 다시는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주지 이동의 헌법에 보장된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완전 이 위헌적인 서약서를 또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서울에 살든 말든 자기 자유인데 여기로 한번 가면 다 서울로 못 온대. 서약서까지 다 받은 다음에 이러다 보냈어. 그래서 이제 그 2주간 서울의 빈민들이 마주하게 된 처참한 광경이 이겁니다. 그냥 허허벌판. 집도 없어. 수도시설도, 상하수도시설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학교 뭐 있어. 학교 있고. 직장도 없어. 근데 문제는 여기 살면서 서울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서울로 여기서 가는 버스가 번호 하나, 노선 하나. 하루에 6대인가만 다녀. 사람 10만 명인데. 무슨 버스가 버스가 KTX 같아도 다 못 싣고 가. 완전 미친 행정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 그냥 살라 이거. 알아서 살아.
살다 보면 해결돼 이거야. 여기 이제 이 이주간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지. 이게 지금 보면 약간 뭐 같냐면은 무슨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중동 지역의 지금 유엔 난민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사진만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성남 거주지 이 이주 사태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빨리 해결해라. 막 뭐 여기 또 여러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것만 딱 니네가 이것만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 이게 맨 땅에 그냥 가서 알아서 살라고 1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킨 거야 지금. 그러니까 10만 명이 전부 데모하고 난리 난 거야. 불 지르고 막 전투경찰 700명이 진압하러 갔는데 다 개털려 전투경찰이. 야 솔직히 10만 대 700 말이 안 되잖아, 그치? 10만 명 물량으로 밀어붙이면은 700명이 전투경찰 어떻게 막아내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그 군사 정권에서도 불안한 거야. 10만 명이면 진짜 엄청 거의 뭐 사단 병력이 한 2만 명 되니까 사단이 한 5개 사단 병력이 되는 거야 10만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장하고 뭐 내무부 차관하고 뛰어가가지고는 미안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전부 다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약속하고 난리가 이게 이제 끝이 났던 거야.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뭐 개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거야. 도시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촌향도 이미 배웠죠, 그렇죠?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농촌의 주거 환경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우리 농촌에 있는 마을을 새롭게 만들자 하는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낙후된 농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뭐 이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새마을 운동 정신을 뭐 배우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경상북도 울진의 한 마을이지, 그치?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 상태.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지붕이 뭡니까, 이게?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 전설의 초가 지붕이지. 우리가 뭐 초가 삼간 이러잖아. 이때 당시 집의 구조가 딱 이랬거든. 초가 삼간이 뭐냐면 간이라는 게 이제 칸이거든.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그러는데 한옥에서 한 너비가 한 1.8m 정도 돼요. 사람 하나 선생님이나 야 송경화 선생님 같이 이제 키가 NBA급이신 분들은 누우시면은 못자 대각선으로 누워야 돼. 여러분 알지? 피타고라스 알지, 그치? 방이 정사각형이면 1대 1대 루트 2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누우셔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딱 누우면 발끝에서 머리까지 딱 닿이겠네. 초가 삼간이라는 걸 그렇게 방이 딱 세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그 다음에 창고 한 칸. 초가 지붕 아래. 그게 이제 초가집인데 초가집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지? 벌레도 꼬고 막 새도 여기 집 틀고 그 다음에 막 바람 불면 날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지붕이라도 일단 교체하자.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의 첫 번째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었거든. 여기 싹 이제 지붕 바꿉니다. 집을 좀 수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돼. 새마을 운동 전 후 같은 마을이지, 그치? 같은 마을인데 이제 지붕이 전부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나 양철 지붕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싹 좀 신식으로 바꾸는 이런 게 이제 당시에 농촌의 어떤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의 모습이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경제 성장이 가져온 사회 변화 중에 복지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할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5대 보험이 있습니다. 5대 보험. 국가에서 해주는 5대 보험이 뭐냐? 33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는 꼭 선생님들의 추가 이 설명 없이 그냥 강의만 들어야겠다. 그치?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산재보험이라는 게 산재보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다쳤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 산재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원비나 치료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그냥 저녁에 회식하다가 술 처먹고 집에 가다가 자빠져서 코 깨졌다. 그러면 안 되고 직장에서 공적인 회사의 일을 직장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산재보험이 처리가 되는 거지. 선생님들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하다가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뭐야 뭐 필재야 집중 안 해 이 새끼야 필재가 뭡니까 씨발 진짜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깠어. 근데 코뼈가 내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제 치료비가 산재보험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뭐 상하경금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주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제도지.
내가 볼 때 이거 최고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내가 볼 때 세계에서 1등, 1등. 이게 이제 뭐냐면 아프잖아. 병원에 가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치료비를 여러분들이 뭐 좀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10%도 안 내도 돼. 나머지 돈은 국가가 다 내준다 이거야. 그럼 국가는 무슨 돈 있어 내주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 벌이의 한 3.3% 정도를 여러분 소득의 3.3% 정도를 국가에다가 이제 냅니다. 또 여러분들 고용한 고용주가 회사 사장님이 또 3.3% 내줘요. 그렇게 6.6%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쭉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국가가 돈을 내주는 제도지. 되게 좋은 제도야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문제가 됐던 건 있지. 그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뭐 원래 뭐였냐면은 뭐 3개월인가? 3개월인가만 살면은 뭐 이렇게 막 그냥 가입할 수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수술 받거나 이래서 보험 혜택만 받고 외국으로 째고 이런 게 있었는데 2019년인가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더라? 9개월인가? 하여튼 이제 외국인들이 뭐 야 아픈 것도 계획을 하고 9개월 전부터 나 아프니까 치료받아야지 이러고 계획하진 않잖아 그치 뭐 3개월이면은 3개월 뒤에 받아야 될 큰 수술을 한국에 가서 값싸게 받고 먹튀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야 예를 들어서 수술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9개월 뒤에 내가 수술 받으려고 9개월간 병원비 아껴야 되니까 지금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겠어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매년 외국인들 때문에 한 1,000억씩 손해를 봤는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손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험이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보험이 고용보험이란 거예요. 고용보험.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좀 내용을 이제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고용보험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잘릴 수 있잖아. 실직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국가에서 너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너의 생계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좀 책임져 주겠다. 이게 고용보험이야. 이것도 우리나라 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걸 또 악용한 애들이 있어. 고용보험을. 그냥 일하다가 그냥 이제 적당한 때 되면 회사에서 개판 치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자기를 자르게끔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놀면서 고용보험 타먹다가 또 취업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어선 안 돼. 모든 제도는 얘들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됩니다. 모두가 어떤 제도를 정말 필요할 때만 쓴다면 그 제도가 잘 유지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부정수급을 하잖아. 이미 취업을 했는데 고용보험을 국가에다가 막 그냥 강제로 몰래 타먹다는 이러면은 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깜빡한다 이거야.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여러분 인생 조집니다. 돈 몇십만 원 더 받으려다가.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국민연금이지. 연금. 이것도 이제 뭐 원래 국민연금은 시작이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니었고 원래 국민연금은 공무원들 대상이었어요. 공무원들은 이제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공무원들이 노후에 이렇게 적은 월급 받고 생활하다가 노후에 노후 대비가 안 될 거니까 노후에 좀 챙겨줘야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작했던 게 연금 제도였는데 그게 이제 뭐 군인으로 확대되고 또 그게 뭐 학교 선생님들로 확대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되게 되는 거지. 국민연금 뭐 앞으로 2040년대 되면은 다 고갈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볼 때 지금 40대는 연금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0대 좀 애매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선생님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기로에 선 남자예요.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긴 받더라도 아마 계속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럽니다. 뭐 그다음에 지금 20대다 못 받아. 물론 이제 국가가 다른 방법을 내지 않는다는 최악의 전제하에 못 받는 겁니다. 아니 기금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줄 거야? 뭐 물론 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 돈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무지하게 걷는 거지. 걷어가지고 연금을 은퇴한 분들한테 주는 거지, 그치? 이런 걸 갖다 그 원래 사기 중에 범죄 중에 폰치 사기라고 있는데 약간 폰치 사기 느낌인데 어쨌든 한 2047년 정도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 좀 적게 줄이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좀 더 내게 만들고 돈 벌고 있을 때 그래야 나중 세대에게 부담이 좀 적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대가 이득을 보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자, 뭐 제가 꼭 연금이 애매한 뭐 30대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학교가 또 대승학원 아닙니까, 그렇지? 자,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있냐? 다섯 번째는 이거 없다가 지금 생긴 건데 이거 왜 안 써지냐 글이. 여기 장기 노인 요양 보험이라고 또 하나 만들었어. 이게 만든 지 몇 년 안 됐는데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애매한 거야. 국민건강보험도 특히 사람이 노인이 되고 나면 더 자주 아파 젊을 때보다. 그러니까 노인들 아픈 비용 뭐 치매라든지 뭐 어떤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렇게 만성 질환들 이런 거 노인들이 겪는 이런 질환들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민건강보험 기금 갖고는 이제 무리가 생긴다. 그래서 차라리 젊을 때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금을 따로 만들어서 돈을 좀 걷어놓자. 걷어놓으면 나중에 이거 갖고 이제 노인들한테 특별히 더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 거지, 그치? 선생님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면 돌려받아야 될 텐데 뭐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많은 복지 정책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그거 내용과 좀 통하죠, 그쵸? 제가 그 저기 뭐냐 거시기 그 뭐냐 세계사 할 때 자본주의가 이제 순수한 자본주의만 지금 유지하는 국가는 잘 없다. 공산주의에서 복지의 제도적 성격을 좀 빌려와가지고 조금 수정된 그런 자본주의로 간다. 뭐 그런 내용과도 이제 일맥 상통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복지 제도를 자꾸 이제 좀 늘려야 되는데 너무 뭐든지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안 되고 좀 서서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 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당시 시달렸고, 당시에 평균 노동자들의 시간, 평화시장, 동대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1970년대 이럴 때, 뭐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진짜 막 쉬지도 못하고 일한 거지. 야, 하루 15시간 일하면은, 자는 시간 한 7시간 잔다 치고, 15시간 일하면 합치면 22시간이지. 그럼 하루 24시간이니까 남는 2시간 가지고 밥 먹고 똥 싸고, 뭐 출퇴근해야 되고, 여가 시간 보내고 다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생활인 거지, 그치? 그런 시간에 이제 그런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연이 일어나셔서 아주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을 끌었던 분이 이 전태일 열사라는 분인데 이분이거든. 이분이 이제 20 몇 살밖에 안 됐어. 이야 22인가 3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떠냐면 이분이 원래 평화시장에 일하던 봉제 노동자 재단사로 일하던 분이었는데 자기 여동생 같은 그 평화시장에 봉제 노동을 하는 이 여자들이 막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막 그 15시간 이상씩 그 노동에 시달리는 여자애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당시 법으로도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거든. 노동에 너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전태일 열사께서 막 찾아다니시는 거지. 노동청에도 가서 막 하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막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다들 뭐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 이슈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알게 되고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슈를 끊을까? 지금 같으면 이제 유튜브 같은 거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진짜 오죽 이분이 정말 막막하고 어디에 자신의 그 노동 문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었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거기 불을 지펴서 분신을 합니다.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거야. 야, 그게 보통 가고나 보통 신경으로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막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리라는 영화, 홍경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에 보면은 막 몸에 불을 붙이고는 이제 이 노동법 관련 책자를 들고 막 불에 타면서 평화시장 그 청계천 일대를 막 와 고통에 몸부림치며 뛰면서 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막 외치시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셔서 청량리인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든. 엄마 뭐 배가 고파요 하면서 돌아가셨던가 하여튼 참 눈물겨운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분신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런 뭐 평화시장 동대문에 있는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에 이제 노동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되게 돼서 오늘날 이제 노동 환경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런 분들이 초석을 까신 거지, 그치? 뭐 지금은 노동 환경이 괜찮은 편이잖아, 그치? 우리나라 주당 노동 시간 40시간으로 법적으로 지금 돼 있고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하면 되게 돼 있으니까 당시 1960년 70년대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좋아진 거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치? 여러분들 또 선생님대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45분이 다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까지가 끝난 건데,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송희영 선생님과 잘 논의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는 게 뒤에 세계사 부분을 빼고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중원부원했죠, 그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기까지.